네, 우리 시사기상대 제1부 정치기상도는요. 정치적으로 분석은 잘 안 되지만 재미는 있는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호영 의원, 이진숙 후보를 자처했던 분이 대구시 그 후보 경쟁에서 일단 컷오프 당하는 되게 예측 못했던 일이 이제 네. 벌어졌어요. 자, 깊이 있게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저도 클로버 노트 압니다. 네. 이게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이 둘이 끝까지 남는 게 아니라 이 둘을 컷오프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던 게 이진숙 만들려고 이정현 데려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고성국이랑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편 먹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랬는데 그 돌아온 이정현이 딱 뭐 더 큰일 하셔야 된다는 이유로 주호영, 이진숙 두 예비 후보죠. 예, 컷오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큰일이 뭘까? 대구시장인 정도면 꽤 큰데 그래도 그 대통령 후보였던 홍준표도 신나가지고 했던 일인데, 그죠? 그렇죠. 근데 얼마나 큰일이니까 나는 나니까 큰일 나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 큰일이 있나? 기껏 국회의원뿐이 없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일단 그래서 기사들이랑 기사들을 다 이렇게 찾아봤는데 설명이 없어요. 네. 큰일을 해야 된다는 거 말고는. 저는 이런 공천은 정말 가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왜 누가 봐도 너무 이렇게 명확할 때 컷오프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대구시장을 하고 싶다고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별로 설명이나 근거나 이유를 대지 않고 그냥 이 둘은 그냥 컷오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도 놀랍고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더 이상의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되게 놀랍고 그러면 대구 시내 분위기는 어떨까? 사실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대구 시내. 네. 그러니까 그 시민들 중심부입니까? 시민들이요. 아, 대구 시민들. 시민들.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생각이 어떨까? 그리고 그 당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네. 이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지지율은 높게 나왔었는데 원래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일보에서 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 2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18세 이상 1,004명을 일부러 이렇게 1,004명을 찍나요? 1,004명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하더라고요. 1,004명을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에 대한 TK 지지율은 28%에 그쳤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중앙일보 의뢰죠? 네, 예. 네. 근데 민주당이 29%가 나왔어요. 네. 와, 저는 저런 그래프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렇게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일단 저 시계열 자체가 신기하죠. 그렇죠. 사실 저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이렇게 되다가 결국 지금 시기에 저게 크로스가 일어났다는 거. 그것도 참 아, 이게 중앙일보 의뢰가 아니구나. 중앙일보 의뢰 아니에요? 중앙일보가 보도한 거고 한국갤럽 정기조사인 것 같은데. 중앙일보. 왜냐하면 중앙일보가 이렇게 여러 번 의뢰를 했을 리가 없어요. 이게 시계열이기 때문에. 아, 그렇네. 예. 갤럽 정기조사 중에 따온 거예요. 그냥 뭐 합쳐서 따오고 중간에 이렇게 조사 안 하는 기간이 있거든. 그래서 미조사 기간이 예, 있고. 네. 네,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저는 이것도 되게 놀라운 게 어떻게 3월 둘째 주는 49였는데 3월 셋째 주에 63에 나올 거예요. 그래프도 보세요. 저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도 저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보기는 당연히 힘들죠. 왜냐하면 이전 단계에서 이미 너무 출렁였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저 여론조사는 파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결정이 나온 겁니다. 공관위원장이 주호영과 이진숙을 컷오프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의심한 게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을 이제 국회 쪽으로 이제 돌리면서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 컷오프 이후의 반응이 이거는 이제 약속 대련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만큼 굉장히 날선 반응들이 이제 많이 나온 거죠. 물론 사후적으로 조정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후적으로 일단 그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진숙을 위해서 국회 쪽으로 돌리고 대구시장은 뭐 다른 사람으로 간다는 애초에 치밀한 전략, 기획 뭐 이런 거 하에 컷오프를 했다기보다는 일단 저질러 놓고 나서 나중에 다시 흔들어서 뭘 맞추는 뭐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궁금했던 게 그러면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궁금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매일신문을 찾아봐왔죠. 대구매일이 또 왜 이 네. 보수적이고 또 정통파죠. 대구의 조선일보죠. 예.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네. 여기가. 그래서 매일신문을 찾아봤어요. 3월 23일이죠. 오늘자 사설로 제목이 이렇습니다. 국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확정. 흠결 철저히 검증되어야. 헉! 제목으로 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내용도 별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놀란 거죠. 이런 식으로 컷오프를 하고 특별히 설명 근거를 대지도 않고 이전에 사실상 국힘 계열에서 독식했던 지역에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도 딱히 강한 비판이나 뭐 평가 없이 그냥 뭐 잘해라 요 정도로만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 물론 지역 언론의 분위기를 더 본다면 이후에도 좀 더 찾아서 이제 볼 생각은 있습니다만 일단 바로 나온 사설은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 네, 일단 그렇습니다. 뭐, 네, 그 사설 내용 보니까 특별한 결함이 없다면 뭔가 기회를 주는 것도 맞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막 딱히 막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네. 대놓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그러니까 상태죠. 되게 애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쓰긴 써야 되는데 아무도 공격하지 않는 상태로 되게 애매하게 써놨어요. 네. 다 읽어봐도 뭐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써놓은 거죠. 그리고 그 내용 보니까 이제 이유를 지역 다선 의원 배제 방침을 얘기했는데 네. 이진숙이 언제 다선이었지? 말도 안 되지. 제가 이런 정치공학적인 그 얘기하는 거를 진짜 안 좋아하는데. 우리 공학도를 싫어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국힘의 이 대구 상황을 보면 예. 자꾸 그걸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지 나름대로는 공학을 하는 거지. 네. 예. 이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주호영하고 이진숙이 가장 강력한 두 사람의 후보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 둘을 컷오프한 거라니까. 둘을 날렸거든요. 그럼 나머지 6명은 솔직히 뭐 삼선 뭐 이런 분들이 몇몇 있긴 한데 유영아도 초선이고 최은석 여기도 초선이거든요. 그러면 강력한 후보 가운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주호영은 만약에 안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설득을 해가지고 예. 뭐 무소속으로 안 나오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의원 지역구는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예. 눌러 안 치면 여기는 예. 안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진숙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지금 나머지 보니까 추경호 의원은 3선이고 최은석도 3선이고 유영아는 대구 달서갑이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 이제 박근혜라는 워낙에 버팀목이 있으니까 예. 유영아는 일단 그럼 제껴. 그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전이니까 예. 고려 대상이 아니면 한 사람이 남더라고요. 최은석이라고 초선인데 대구 동군이 갑이더라고요. 예. 그럼 만약에 최은석을 파이널 후보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내정을 하면 예. 그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다 이진숙을 갖다 꽂으면 주호형도 눌러앉히고 이진숙의 불만도 누그러뜨리고 혹시라도 중진이라든가 다선 의원 지역구에서 뺐을 때 한동훈이 되고 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끊임없이. 예. 그것도 차단시키고 뭐 이런저런 지금 조합들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나? 라고 혼자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다 그 계산이었어요. 네. 이 둘을 날렸다면 그러니까요. 뭔가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네. 나눠가지고 네.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채운다. 네. 진짜 그랬을까요? 뭐 그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있긴 있는데 그 적극적인 생각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왠지 유영아 쪽에 좀 가능성을 주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있잖아요. 그 그것도 장동혁이 있네요. 단식할 때 박근혜 그러니까. 씨가 그쵸. 왔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잠깐 와서 한두 마디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바로 가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 결국 그때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네. 뭘 약속을 받았을 그쵸. 거다. 네. 조건을 걸어서 거기까지 와준 거지. 아니었으면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멈출 만한 명분도 이유도 찾기가 힘들었을 테니까. 예. 그거를 줬을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유영아라는 사람이 가능성이 높지가 않대요. 그 대구 안에서 지지나 뭐 이런 것들이. 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가능성을 저는 안 따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예. 그럴 어떻게 수 되지 있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가까운 거. 맞아요. 그럴 수 그치. 여기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뭘 예. 하려고 그러면 또 꼬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빚 갚아주는 거. 이게 지금 국민의힘 아, 공천 과정에 아. 다 빚진 사람들이 있고 오케이. 끼워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사이에 암투. 그러니까 제일 만약에 중요한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예. 내가 여기까지 해줬는데 안 되는 건 뭐 내 탓은 아니다. 그렇죠. 대구를 잃는데도. 네. 그러니까 장동혁이 이제 물 먹는 거니까. 그리고 아마 내부적으로 잃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안 있을 하니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마 그러면서 이제. 이런 누가 되든 되겠지. 유영하든 뭐 최은석이든 최종 후보가 되면 그래도 국힘 찍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진짜 판을 벌이는 거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지금 그 그래프와 함께 이거를 실은 거잖아요. 지금 네. 이 그래프를 왜 실었겠어요. 대문짝만하게 중앙일보가 대통령 지지율이 63이 나오고 TK 지지율이 지금 28까지 떨어졌다고. 네. 이게 저는 적어도 이번 지역 선거에서 이 정도 그래프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여론조사 관점에서 보면. 네, 그렇죠. 그런데 여론조사는 언제나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그쵸. 드니까 요거 갖다가 써먹는 거고. 요거 가지고 또 이제 공관이니 어디니 해가지고 야 이게 되겠냐 지금 니들 뭐 하는 거냐 장동혁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할 때 써먹지. 근데 제가 이걸 잘 안 믿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들쭉날쭉 튈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렇죠. 기본 추세가 대통령한테는 한 50선 나오는 것 같고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0% 포인트 정도의 확실한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아마 응답자가 갑자기 너무 들쭉날쭉 해가지고 생기는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예. 대구는 지금 뭔가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야. 그래서 응징을 하려고 전화를 받건. 예,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너무 짜증 나가지고 전화를 안 받건 하여튼 그런 심리들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 같아요. 저는 후자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 전화 오면 짜증 날 거예요. 네, 응하지 않거나 그렇죠. 솔직하지 않은 대답을 네. 했을 가능성이 높죠. 국힘 지지자들이. 네. 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죠. 그리고 이게 통계적으로도 이거 의미가 있다고 보기가 힘들죠. 네. 이렇게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걸 재미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흥미로운 그림인 건 사실이다. 근데 아마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좀 현재로서는 높지 않습니까? 높다고 봐야죠. 그럼 그걸 가지고 아마 주호영이든 눌러 앉히려고 하겠죠. 국힘에서는. 예. 나오면 결국 당신이 책임 다 덤탱이 쓴다. 졌을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 눌러 앉히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판을 좀 짠 게 아닌가. 그리고 이진숙은 지금 기자회견하고 난리 났잖아요. 네. 그 이재명도 못 자른 자기를 국힘이 잘랐다. 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저는 거의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있잖아요.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이진숙과 손을 잡고 대구에서 돌아다녔던 고성국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너무나도 평화롭게 더 큰 일을 위해 큰 일을 위해서. 네, 국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뭐 그렇게 막 방방 뛰고 이런 게 진정성 있게 오진 않더라고요. 결국은 끝까지 가 봐야 후보들이 결정이 되겠네요. 네. 진짜로 마지막 순간까지. 자 그리고 또 이제 그번 선거 관련 중대선거구제 확대법 상정됐다라는 이야기를 가져오셨는데요. 이거는 뭐 상정이 된 거죠, 그냥. 예. 상정. 네.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설명을 드리면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지난 3월 16일 제안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시사기상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지자체 선거에 있어서 중대선거구 도입,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2인 선거구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대 양당이 한 자리씩 2명을 뽑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 갖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 당이 2개를 다 가져가거나 뭐 요 정도 수준으로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는데 이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특히 이번에는 이제 행정통합지역이 존재하잖아요. 그 지역이라도 이 기초광역의원 그 3에서 5인 선거구 법제화 와 같은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무총리 소속의 그 위원회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 그럼 실제로 이제 의회에서 이것을 바꾼다,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야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이제 제안은 나왔으니까 그럼 이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이제 논의를 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이 지금 얘기가 일단은 이제 시작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시작된 이후로 이번이 이제 9번째잖아요. 9번째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 선거 때가 가장 압도적으로 무투표 당선자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때가 다 합치면 물론 2022년 6월 1일 기준이긴 합니다만 50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고 당선된 사람들이 이제 508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투표 당선이 되는 지역구는 아예 공약집도 안 돌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투표 당선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투표 행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공약을 가진지도 모르고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한 명만 나왔다는 이유로 2명만 나왔다는 이유로 그냥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불합리하지 않냐. 그럼 최소한 찬반 투표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가 안 된다면 찬반 투표라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등의 다양한 이 개선 방안들이 제기가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양당 구도가 거의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제도 개선이라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9번째 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9번째 오고 있지만 이 제도가 진짜 개선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가능성 뭐 이런 거는 이제 여전히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마침 사회대개혁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을 했으니까 최소한 통합특별시만이라도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저도 되게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전면적으로 다 개선하는 거는 좀 힘들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일부에 대해서라도 좀 시범 실시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 몇 개를 가져와 보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싶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예. 뭐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하셨던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 중대선거구제가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야? 외로 문제가 더 있던데라고 얘기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어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저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좀 이런 현상이 강한 줄 알았는데 예. 요즘 정 장군님 올려주신 글에 서울 양천구 기초의원 예. 16명 가운데 14명이 무투표 당선자라고 한다면은 이건 진짜 심각하네. 양천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역이라고 볼 수도 없고 꽤 큰 어떤 그런 곳인데 여기에 무투표 당선자가 14명이다. 이게 참 어떻게든 좀 개선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우선순위에서 항상 요 제도 개선이 밀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분명히 이런 식의 제안은 이루어질 것이고 논의 과정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요게 반영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근데
지난번에 왜 김경 의원 사건 예, 예.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네, 좀 이제 그런 것들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이 정답일 거다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지방자치제 선거를 9번째 맞이하면서 이런저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한 개선이 얼마만큼 논의되고 있는가에 네. 대한 점검은 좀 필요하지 그렇죠. 않는가. 예. 근데 지금 자꾸 우리는 다른 이슈도 많고 그다음에 공천 자체에 또 많이 집중을 하다가 보면 네. 이렇게 이제 광역의회라든지 기초의회 선거에 관심을 덜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만 해도 누군지 알고 찍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정당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근데 기초의회 같은 수준에서는 솔직히 중소정당이 지역에 기반한 작은 정당이 존재할 수 없는 제도라는 거지.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녹여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는 진짜로 적극적으로 예.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원래 지방선거 전에 정치개혁 안건으로 뭔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가야 되는데 이제 계속 좀 늦춰지다가 어쨌든 약간 올라오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이게 이제 일부 중대선거구제 실험했던 데도 좀 있었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나왔는데 그 평가가 또 양쪽으로 갈리는 그런 평가가 나오기도 해서요. 근데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명확한 그리고 포괄적인 개혁을 제도성으로 실행해야지 요 한 건 가지고 그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죠. 네, 그쵸. 그렇죠? 예. 이거는 이만큼의 진전이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의도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또 꽤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소수 정당들이 진출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것도 이제 물론 있고 그 자체가 정당성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좋은 취지고 더 중요하게는 지역에서 이름도 모르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냥 대충 양대 정당 들어가는 것보단 그래도 명확하게 좀 이 어떤 의원들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의견이 좀 다층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보완이 필요한 건 분명하니까요 또. 그리고 그래야 지역의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건 거의 확실하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사실 지역의회 뭘 기대하세요? 뭘 하는지 누가 하는지 뭘 몰라요. 하는지 아예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 중에 일부 뛰어난 개인들이 있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뛰어난 개인들이 있는 네. 거죠. 그러면 그러기에는 저는 이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런 자산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이 선거가 아깝잖아요. 그러면 저는 시스템에 대한 개선 논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정개특위에서 어쨌든 이것을 논의 안건으로는 상정을 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게 시간도 많지 않거든요. 뭐 제도 가지고 그렇죠. 언제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맞아요. 지금 다 늦었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예. 네. 음. 그래도 이번에는 행정구역 통합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떤 시범적인 일부 시범 실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일단 뭐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파병 문제부터 해서 지금 전쟁이 이게 끝나기 전에 외려 그냥 약간 뻥카를 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문제는 더 이상 끝낼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건지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어요. 사실 가장 크게 걱정했던 거는 다카이치가 트럼프와 정상회담 할 때 선뜻 네. 우리 파병할게요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걱정이 아니, 됐었는데 소문은 안 좋았잖아요. 네. 네. 할 네. 것처럼. 근데 다카이치도 파병은 마지노선으로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었는데 갑자기 툭 또 불거진 변수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에 8시 44분이 이제 이란 발전소 초토화 트럼프가 지금 내걸었던 예고했던 요 이제 기한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정말로 8시 44분 이후에 트럼프가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하는 작전을 시작을 할지 예. 참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그거를 실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장기화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 쪽에 더 이제 트럼프는 압박을 가할 텐데 자, 우리에게 또 어떤 그런 파병이라는 어떤 그런 요구라든가 이런 걸 해왔을 때 이재명 정부라든가 이 대통령이 또 저는 파병이라는 그런 선택은 안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걱정인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트럼프가 이게 일종의 뻥카는 아니고 지금 뭐 엑시오스라든가 이 보도하는 걸 보면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네들끼리 요구 조건을 막 내걸었을 거 아닙니까? 그 요구 조건을 내걸었는데 자기들의 어떤 요구는 좀 올리고 예. 상대방의 요구는 좀 깎아 내리고 이런 과정에서 요거를 딱 지금 이렇게 협상용으로 아마 딱 띄운 건지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판단하기에. 예. 네. 저는 협상용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는 음. 생각합니다. 음. 예. 이게 이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는 건 진짜로 이게 수렁으로 그냥 빠지는 그렇죠. 거라서. 예. 그리고 저 중에는 보면 저기도 지금 그림 나오지만 핵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말 그대로 핵포탄 터트리는 거랑 똑같은 일이 네. 돼버리니까 네. 예. 아무리 또라이라도 저 정도까지 할 배짱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하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트럼프가. 네, 많이 네.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그 언뜻언뜻 그러잖아. 우린 다 이겼어. 네. 목적한 바를 다 이루었다. 뭐 제거를 다 했다. 이런 시한 얘기가- 정하고 이럴수록 곧 많이 그러거든요.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네. 이긴 걸로 빨리 다 그래 니들이 이겼어 하면 그래 그치 우리 이긴 거야. 그러고 이제 끝내고 싶은 거지 계속.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냐고요. 예. 근데 어쨌든 마음은 거기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또 기한까지 딱 시한까지 딱 박아가지고 이래놨으니 걱정이에요. 그래도 걱정만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예. 지금 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미친 분들이 있던데 파병해야 된다고? 네. 네. 있죠. 안보 씨. 안철수도 그분을 보내요 우리. 그 전무성도 가지고 있잖아. 보내주자. 저 예전에 코로나 때 의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부대로 해서 보내죠. 그래 네. 보내. 자기 보고 꾸리라 그래. 그 보내자는 사람들 그 다 이렇게 우르르 해가지고. 마포의 조정훈이라고도요. 네. 거기도 다카이치가 트럼프랑 정상회담 하러 갔을 때 다카이치가 먼저 파병 선언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병 선언해야 된다라고 그런 취지의 주장을 했죠. 조정은 의원도 제가 처음부터 볼 때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런 얘기한 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 정도로 맛이 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얍삽하고 그래도 네. 이렇게 이기는 편 우리 편 쪽으로 잘 그렇지. 붙었잖아요. 네. 그런 네. 쪽이었지. 음.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 수준은 아니었었는데 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파병을 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네. 국힘에서 용감하게 하고 있죠. 네. 근데 어찌 됐든 이게 언론 보도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 트럼프 맞사위하고 그 또 스티브 위트코프라는 특사가 이란 쪽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접촉을 하기보다는 제3국을 끼고 아마 협상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어찌됐든 협상안을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트럼프가 아마 48시간 요거를 좀 던진 게 아닌가. 예. 그럼 뭔가 이란 쪽으로 뭐 압박을 하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워낙에 트럼프가 말을 많이 바꾸고 왔다 갔다를 많이 했고 이래가지고 진짜로 내일 오전에 아유 참 이거 참 그리고 이게 전쟁이라는 게 솔직히 그런 어떤 자존심 싸움 이런 게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이렇게까지 왔으면. 네. 그러면 저쪽에도 출구 전략을 줘야지. 그렇죠. 어떻게 자기만 이기고 빠지려고 하면 안 그러니까요.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막 섬 막 가서 무시고 말이야 다 죽여버리고 말이야 이러면 이란이 어떻게 멈추냐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협상을 통해서 물밑에서 잘 작업을 해서 양쪽이 다 어쨌든 물어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줘서 빠지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절대 그런 게 안 보이죠 지금. 근데 물밑에서는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거기도 하루에 쏟아부는 돈이 얼마예요. 저는 이거 장기전으로 가서 트럼프가 그렇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뭐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간은 이란 편이라고 봅니다. 참 편이라고 하기도 참. 이란 쪽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이 더 흐를수록. 곤란해진다. 예, 이런 더 또. 곤란해지죠. 예. 예. 트럼프는 정말로 아마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아니, 근데 실제로는 너무 많이 또 죽었으니까. 예. 지금 오늘도 그 보도 나왔잖아요. LNG 수급이 음. 아마 5년 이내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네. 네. 지금 LNG 선이 저기 아시아로 나간 게 한 대뿐이 없대 이제. 오늘 기준으로. 그리고 그 시설이 파괴가 되면 최소 복구하는데 막 5년 이상 걸리고 그럼요. 이러기 네. 때문에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네. 또 그걸 지금 초토화시키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보도에 좀 뭔가를 기대한다면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멈춘다고 해도 했을 때
지금 멈춘다고 했을 때 기준. 그러니까 지금 멈춰도 이제 얼마나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의 어려운가를 그렇지. 꼭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좀 제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지금 멈춰도 지금 큰일 났다는 거를. 그렇죠. 근데 이게 하루가 가면 그 하루가 파괴하는 게 우리가 얼마 동안 복구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아니 계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확도가 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계산은 솔직히 가능하잖아요. 그쵸. 지금 네. 하루하루 미국이 깨 부신 게 얼마고 이란도 역시 파괴한 게 얼마예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씩 계산하면 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 데이터를 뽑아줘야지. 어떻게 어떤 언론도 그걸 안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이란이 답답해. 물밑에서 그걸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쪽에. 니네 이거 배상해야 된다. 뭐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고 지금 근데 이란 정부가 또 뭐 19명인가 또 처형했다면서요. 네. 전쟁 중에 네. 반역행위했다고. 네. 그러니까 최악 아니야 최악. 최악이죠. 응? 무슨 독재자 제거하겠다 그래놓고 음. 가족이나 몇 명 죽이고 초등학생들이나 엄청 죽이고. 그러니까 미국은 뻔하죠. 휴민트라고 왜 다 이렇게 넣어놨겠지. 그래서 그것도 어느 만평에 나오는데 괜찮아요. 뭐 20명이 죽었어요. 뭐 21번째가 우리 편이에요. 알고 보니까 뭐 200명이 죽었어요. 201명째가 뭐 우리 편이에요. 뭐 다 마련이 돼 있다는 둥 막 그런 미국이 뭐 이렇게 작업을 해놨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처형을 계속 하는 거잖아. 네. 해놓고 그게 맞든 안 맞든. 이란이 안 일단- 그럴 리가 없는 나라는 건데. 그럼 당연히. 그럼. 그리고 그 뉴욕 타임스 보도를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모사드가 이란의 지휘부들을 암살하고 제거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뭐 정보전도 뛰어나고 도청도 뛰어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초반부에 이란 시민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란 정권을 전복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모사드는 그러니까 암살하고 도청하고 제거하고 뭐 사람 죽이고 이러는 거는 거의 뭐 도가 튄 듯이 잘하는데 그런 정무적인 어떤 전체적인 판단은 거의 꽝이 아닌가.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그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 애초에 네. 초반에 저희가 약간 예상한 게 그거였잖아요. 이건 모사드가 속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그러니까요.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가 잘못됐기 네.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네. 근데 그게 지금 대충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그 생각도 하는 게 모사드가 가지고 있는 정확도라는 거는 확인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결국 휴민트 써서 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걔네가 많이 죽이는 거야. 엄청 죽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명을 죽였어. 네. 10명은 얻어 걸리지 않겠어요? 네. 나는 그 정확도라는 것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지. 네. 걔네가 그 100명을 정말 정확하게 딱딱딱딱 찍어놨겠냐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어차피 확인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걔네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다 죽이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도를 그런데 애초에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어. 상류의 지도부라고 하는 건 뻔한 거라. 네, 그렇죠. 어쨌든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그렇죠. 사람들인데 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게 분석의 대상이지 정보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거 무슨 정보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거? 네. 네. 여론조사 막 몰래 해봤나? 모사드가? 알고 어디 뭐 민중혁명 지지율이 뭐 90%로 치솟고 이랬나? 물론 예전에 그런 걸 하긴 했었죠. 이제 실제로 정보기관들. 네. 네. 근데 진짜 그 판단은 뭐 모사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정보기관들은 꽝인 것 같아요. 네. 네. 알 수가 그럴 없는 수가 거야. 없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라니까. 그러니까요. 어. 네. 근데 사후적으로 일종의 프로파간다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그놈들을 죽였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어차피 확인 불가능한 정보예요. 그냥 그렇게 다 죽여버리고 다 죽였다고 하는 거야. 그 저놈이 범인이라고 우기고. 그러면 그러려니 해야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 뭐 범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죽은 사람이 거기에 포함돼 있으면 되는 거지. 이제. 네. 그 이른바 이제 그 지도층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 안에 포함됐으면 되고 뭐 아닌 사람들도 일부 죽었을 수가 그렇지. 있는 건데 어쨌든 싹 다 죽였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모사드 미터. 그러니까 애초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중 민중들의 어떤 상황을 분석할 수도 힘들고 그건 정보라도 알 수 없는 거라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전형적인 편향이 작동하거든. 자기네들 의도라는 편향이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또 믿고 싶어했던 트럼프의 편향도 작동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이제 지금 벌써 오래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니까. 네. 어느 나라 언론이든 간에 이 짓을 그만 멈추게 해야죠. 어떻게 다 이러지?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국내에도 지금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요. 예. 아. 대전에서 있었던 일도 있지만 보니까 이게 또 덩달아서 같이 나오고 있는 일들이 꽤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참 이 대전의 안전공업 예. 이건 일단 사망자가 14명이고 중상 경상 합쳐서 총 74명. 예. 근데 이게 아리셀 참사하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뭐라고 있는 거야 진짜. 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기사들이 있는데 가장 그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정도 상황이었는데 왜 대비책을 제대로 못 세웠을까? 왜냐하면 여기가 아무래도 좀 화재 위험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 검진을 위해서 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이 이 공장을 몇 년 전에 가서 거기 있는 노동자분들을 막 검진도 하고 예.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몇몇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뭐 공장 내부가 유독 바닥에 뭐 절삭유 같은 것도 막 많고 네. 그리고 헬스장에서 검진을 했었답니다. 근데 이번에 헬스장에서 많은 분들이 예. 사망을 했는데 그 헬스장에서 본인들이 거기서 검진을 했는데 창문이 없더라. 그래서 검진을 하면서도 이 의사분이 야 여기서 만약에 불이 나면은 이거는 참사다. 뭐 이런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건물 도면도 없는 불법 증축물이라는 것도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방문한 의사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했고, 이분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한 분이 이 얘기를 한 거는 저는 이걸 읽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유증기가 너무 뿌해가지고요. 이게 4시간 정도 이 공장 안에서 노동자분들을 검진을 하고 나면은 이 안경에 기름이 막 예. 진하게 묻어 나올 그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화재가 난다 그러면은 이건 뭐 진짜 대형 참사였던 거죠. 한겨레가 단독으로 막 이렇게 영상 입수해가지고 예. 그 보면 기계에서 막 불이 붙잖아요. 불이 붙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불이 난 적은 여러 번이고 예. 실제로 불이 그렇게 자주 났대잖아요. 예. 2023년인가는 옥상까지 한번 올라가 가지고 그때도 소방 당국이 그 출동을 해서 화재 조사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하다는 게 계속적으로 이제 경고가 됐었던 건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되게 곤란한 게 일단 이 기업이 54년인가 만들어진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몇 대 걸쳐가지고 지금 운영되는 기업이고 매출액도 꽤 큰 편이고 네. 네,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공급처가 있는 맞습니다. 또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이래. 예. 그런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아프게 질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고용노동부가 지금 1년째 예.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뒀고 1년째 계속해서 뭔가 현장 점검부터 하고 막 이랬는데도 이게 안 드러났다라고 하는 건 저는 대통령의 의지나 이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가? 이런 거 알고 시정시키고 이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지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지. 워낙 많은 공장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규모가 있는 공장이고 문제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저는 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애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정말 국가가 힘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건가? 그렇다고 쓰지 말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되지? 다시 말하면 이런 사건 계속 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기사들을 보면서 방금 정준희 교수님 말씀하신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까? 네. 이를테면 안전교육 여기가 굉장히 화재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어떤 사업장이니까 안전교육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문서에 직원들이 서명은 다 했대요.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은 거의 없었다.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제 사인만 그렇죠. 했다는 네. 거고. 그리고 안전장비 이렇게 위험한 사업장인데 안전장비가 목장갑하고 일회용 마스크 그 정도.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야 이런 문제점이 개선이 될까에 대한 어떤 진짜 현실적인 고민이 좀 그러니까. 생기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건 지금 요 사건을 집중해서 그냥 이렇게 보면 불법 증축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약간 좀 다른 영역이잖아요. 다른 영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처한 어떤 상황을 뭐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거랑 달리 건물을 불법적으로 증축하는 거는 좀 다른 영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규제가 훨씬 더 잘 작동할 그쵸. 수밖에 없는 영역.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되잖아. 예. 증축 허가를 뭘 신청을 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서 실사를 나오든 검토를 해서 이건 안 하겠죠. 됩니다 하는 예, 거고. 예. 근데 이게 왜 됐냐는 거지. 네. 애초에 된 것도 문제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뭔가 점검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안 된 것도 문제고. 그렇다면 이게 고용노동부 하나만의 문제가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뭐 고용노동부하고 지방하고 이제 그 뭐 지자체 그 문제가 쪽이, 있는 거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예. 오래됐으니까 저는 관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부정부패에 의한 고리도 뭐 의심할 수는 있는데 근데 옛날만큼 그런 식으로 부정부패적으로 해서 하면은 완전 이건 뭐 못 되는 이거라서 그런 거보다는 약간 설마 내가 이번은 좀 넘기고 이렇게 어떻게 할 테니까 이러면서 하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사실은 현장은 이게 잘 안 돼. 의지는 있어도 이게 참 잘 안 고쳐지고 사고 안 나길 바라면서 이제 뭐 시간을 두고 고쳐야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짐작은 되죠. 예. 왜냐면 오래된 공장이고 맞아요. 사이즈도 예. 크고 계속 그 회사가 이렇게 해왔고. 이거 공장 멈추고 이거 다 뜯어 고치고 새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요. 됩니까? 이러면서 회사에서 얘기할 테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관이랑 친했다는 의미도 뭐 뇌물을 먹여서 그걸 다 봐주고 했다기보다는 예. 오랫동안 왜 그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오래 하면 왜 그런 친밀함 또 다른 의미의 친밀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 유지로 과잉 이해해 주는 거지. 이해해 주는 거. 예. 아유 사장님 뭐 그 아버님 때도 그렇고 다 뭐 이런 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런 관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높죠. 네.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리셀 참사도 그랬고요. 이렇게 공장에서 이런 참사가 발생할 때 이제 저도 알 정도니까 샌드위치 패널 네. 이게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연성이 좀 강화됐다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막 갑자기 화재 위험성이 큰 사업장에서 불이 나면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도 콘크리트라든가 벽돌이라는 구조보다 비용 때문이겠죠. 예.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을 하는 거 이거는 좀 진짜 바꿔야 되지 않나. 이거는 이렇게 지금 참사가 한두 번 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런 데가 널려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겠죠. 이런 데하고 안 그런 데 중에 이런 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네. 우리나라 공장이라는 데가. 특히 지역에 있는 공장들 더더욱이나.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우리 셋이 같이 하는 이유가 말하는 내용이 결국 이게 막연히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고 중재처벌법도 만들어졌고 네. 그리고 뭔가 좀 안타까운 일들이 그래도 없을 수는 없어도 그래도 뭔가 개선의 방향을 잡으면서 가고 있을 거야라고 하는 큼지막한 신뢰 틀 안에서 이 신뢰가 깨지는 일들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개선 안 될 수밖에 그러니까 조만간 개선이 어려운 작업장이 정말 많다라든가 네. 이런 거라도 좀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지금 수준이 어떤지. 그러니까요. 우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네. 그냥 중대재해처벌법 소집지기 통과할 때는 얼마나 신문들이 난리를 쳤어요. 네. 이러면 다 일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근데 얼마나 지금 많은 사고가 있고 사람들이 죽고 있냐고. 그럼 진짜 안 되는 거면 안 된다고 해. 그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 모두 이해해서 그걸 같이 고민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형태의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 다음에 수사하고 누구 잡아가서 그럼 끝이야? 그게 아닌 거잖아요. 네. 그전에도 왜 노동 감독을 강화한다고 그래서 관리감독관 증언 얘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또 그 얘기도 있어서 관리감독관을 증언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관리감독의 뭐 방식이 어떻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번에도 수사 인력을 131명으로 전담팀을 꾸린대요. 대전경찰청이. 그리고 안종업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수사도 있지만 보통 수사하면 누가 책임자야? 그래 네가 이거 안 했으니까 너 잡아가두겠어. 이 수준 말고를 우리는 원하는 거지. 진짜로. 이 모든 이 한계 왜 애초에 불법 증축은 허가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런 것도 없이 이게 지금 교육으로 되는 문제예요? 안전교육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이 공장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 그럼 안전교육을 시행했네 안 했나 가지고 지금 수사하면 분명히 그것도 잡아내려고 할 텐데. 잡아내겠죠. 저는 그게 수사보다는 정말 진상규명의 차원에서 요것을 본보기로 해서라도 이번엔 좀 정확하게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설명이 가능한 수준까지 조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잡아가두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래야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겠어? 어떻게 맨날 이렇게 똑같냐고. 그러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약간은 이것도 과잉 이해일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거를 조사했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중재처벌법 만들어졌지만 사고 나면 언제든 날 수 있는 사업장이 지금 한 30%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시정명령 내리고 고치라 해도 얘네들 망하면 망했지 안 할 겁니다. 못 할 겁니다. 벌금 매기는 수밖에 없고 그거 가지고 당장 고쳐지진 않을 겁니다. 라는 말을 하는 그 뒤 후과를 감당할 수 있을까? 못하겠죠. 못하겠지. 네. 저는 절대로 못할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드러난 데만 막 이렇게 뭔가를 하는 신용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 이 전형적인 땜빵인데. 야, 진짜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죽어서 그 법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근데 제 처벌법이. 네. 그러니까 이게 살리기 위해서는 너무 더디 가는 거지. 계속 죽는데 그 한 그렇죠. 걸음 가려면 그만큼이 죽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더 안달복달해서 이걸 더 줄일 생각을 해야죠. 무슨 방법이 더 있겠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그런 생명의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관으로 두는 사람을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뽑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기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의지를 보여줬으니까 이제 성과도 보여줬으면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쉽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이유라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네. 근데 그거를 자꾸 숨기려고 하겠죠. 저는 관료들 그 집단이 공무원들이 그거를 뭐 어떻게 다 까고 그럼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건데. 저는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 그게 네. 이렇게 쉬웠으면 뭐 왜 세상에 왜 이렇게 죽겠어요. 바로 해결하고 말겠지. 어려울 거야. 어려울 거지만 너무 가슴 아프고 이런 슬픈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는 계속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뭐. 이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뭔가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어느 정도는 파악도 좀 되고 적어도 네. 노동부가 됐던 주무관청에서 파악도 되고 위험 수치, 그러니까 위험 수준 정도에 대한 경각심이 내부에라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약간 양해도 좀 구하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개선이 가능한 상태인 거는 분명하다. 그렇죠. 라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대신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부 정치기상도 관련된 이야기 이제 마쳤고요. 2부 시사편집회의에서 또 안타까운 사연들이 또 많이 있어서요.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만나죠. 네, 시사기상대 116번째 순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 2부 시사편집회인데, 원래 이제 가져오신 뉴스들 가운데 그 안전사고 관련된 문제를 먼저 묶어가지고 다 같이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가 이제 안전사고는 아니구나. 다른 하나는 사망사건이지. 일단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던 양이동 열사 이제 분신사건에 관련된 게 이제 점점 뭔가 이렇게 문제를 뭐 해결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문제가 정말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까지 드러나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 예. 이재명 대통령 조폭 요율서 이 건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거의 버금가는 수준의 어떤 그 왜곡 보도를 했던 그게 이제 조선일보의
고 양해동 씨 분신 왜곡 보도 사건인데 3월 18일에 경찰이 조선일보사를 드디어 압수수색을 합니다. 예. 근데 요게 이게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언론 보도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근데 어찌 됐든 조선일보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유족하고 건설노조가 이 고소고발한 지 34개월 만에 이제 압수수색이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조선일보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늦었고 심지어 경찰의 이런 뒤늦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증거인멸 다 했지 그게 남아 있겠냐라고 이제 약간 시니컬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어찌 됐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찰 수사가 늦었지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때 당시 이 왜곡 보도를 썼던 그 기자는 조선일보에서 퇴사한 상태고요. 예. 제가 알기로 아마 매일 매일신문 그쪽으로 이직을 한 걸로 알고 있네요. 거기서 뭐 유튜브 맡고 있는 거. 네, 유튜브를 맡고 있더라고요. 기사보다는. 그래서 그쪽으로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그때 당시 취재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했던 것들이 내부 시스템에는 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경찰이 좀 뒤늦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수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 못지않게 조선일보가 그 기사에서 CCTV 화면을 캡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CCTV의 제공자가 분명히 검찰이었을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한 예, 그런 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검찰에 누가 그 CCTV를 조선일보 측에 제공을 했는가? 이 부분도 저는 그렇죠.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선일보 보도 왜곡 보도가 결국에는 가능했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게 그건 그 CCTV 화면이라고 예.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 검찰의 조선일보에 협조한 그 내부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거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요거를 쭉 좀 들여다보면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YTN에서 있었던 그 기자분이 예.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회사하고? 퇴사하고 만들었는지 예. 지금 YTN에 계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게 지금 단비뉴스라는 유튜브 예. 채널 그 딴비뉴스가 저 세명대 예, 저널리즘 스쿨 그 학생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그 올라가 있어요. 근데 또 양해동이에요. 예, 양해동이고요. 그래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사이 되는 거 분량이거든요. 근데 기회가 되시면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고한석 기자를 어디서 봤던 것 같. 누구? 이 고한석 기자거든요. 아 고한석 YTN 기자. 고현석 기자. 고한석 기자는 저기 노조위원장 했던 그치? 그래도 네. 나 지금 너 언론 네, 맞아요. 들어갔어. 예. 그런만 퇴사 안 YTN. 했네. 어. 옛날 거 모아가지고 만들었나 보구나 오늘. 아 그리고 그 직접 그 양해동 열사 집 예. 춘천에 있는 그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요. 음. 그 영상을 보면 굉장히 그 분신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 사안 자체가 엄숙하잖아요. 근데 영상을 처음에 보시면은 되게 웃긴 장면 같은 게 나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떤 진실을 쫓고 이런 가보다는 양효동 열사라는 분과 지금 그 유가족 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되게 밝은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장면이 되게 웃겼거든요, 진짜. 음. 초입부인데 그래서 나와요. 어떻게 만나셨느냐 이제 와이프한테 묻거든요. 나이트에서 부킹하다 만났다. 그래도 그 저 아픈 상처가 있는 분인데도 예, 그렇게 예. 하더라고요. 예. 물론 인터뷰 중간 중간에 좀 눈물을 보이시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좀 했는데 이게 우리가 기사로만 접하지 않았습니까? 양효동 열사가 어떻게 했고 본인이 얼마나 억울했고 그리고 자필로 쓴 유서 이걸 가지고 또 조선일보가 유서 대필이라는 식으로 또 몰아갔잖아요. 아주 나쁜 신문인데 그 직접 쓴 그 자필 유서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요 지금 양해동 분신 조작 사건 요거 훨씬 더 좀 입체적으로 좀 보실 수가 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 우리 할 때도 되게 열받아 했고 분노도 여러 번 했고 근데 그랬지만 너무 뻔히 보이는 게 우리가 9.11 때 겪었던
그 방식 조작 네. 방식을 예. 30년 넘어서까지 계속하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뻔히 보이는 사건이었거든요. 예. 검찰이 조작하고 요 방향으로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이 원하니까 이 방향으로 밀고 가고 요거 도와주려고 조선일보한테 토스해 준 거 아니야. 예. 저는 그래서 공안검사 냄새가 나요. 예. 딱 그 스타일이에요. 공안부에서. 예. 이거는 조선일보뿐이 아니라 다 잡아가도 돼. 다. 예. 그거 유출한. 그렇지. 그럼요. 예. 예. 그다음에 조선일보 계속 이거 계속 우겼잖아요. 끝까지. 끝까지 우겼죠. 예. 그리고 현장에 그 다큐멘터리에도 나오지만 YTN 기자를 비롯한 몇몇 기자들이 있었어요. 네. 그 기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근데 조선일보는 그렇게 보도가 나갔거든요. 네. 이게 진짜 사악한 신문이죠. 그렇죠. 그 이전 조사 과정에 있었던 문제까지 다 좀 정리가 그러니까 됐어요. 그 CCTV를 조사를 경찰이 그때 당시 제대로 했다면 그때 당시 거기를 뭐 압수수색을 하든지 아무 해야 되는데 그 조사도 제대로 안 했거든요. 바로 나왔지 그럼. 예. 예. 그러니까 네. 애초 처음에 경찰 수사 자체가 부실 수사였죠.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 강릉지청 거기 하나만 거기만 바로 나오는 네. 거였죠. 수사 제대로 했으면 나왔죠. 그리고 이때 원희룡 형이 또 막 이거 인용해가지고 더 확산시키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그것도 또 강화도 교통부 맞아요. 장관하고 네. 출국 금지됐다고만 하던데. 음. 예. 이거 비슷한. 이거 하지 마. 진짜 하나도 안 비슷해. 서울 이제 된 양평 거야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거 사업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환영한다고. 즐거워 보이지만.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그 사람. 이게 오래됐어도 어떻게 해서든 이 사건은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해서 뭐 증거가 얼마나 남아 있겠나 뭐 그렇죠 많이 은폐하고 없앴을 거예요. 그럼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는 못 밝혀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럼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거는 되게 노골적인 왜곡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발 꼭 반드시. 난 이 조선일보가 이때 이거 붙었을 때 되게 좀 황당했던 게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예전에 90년대에 가졌던 조작 능력이 아직도 자기들한테 있다고 생각하나?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자의식 과잉인 거예요. 저는 이게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억울하게는 만들 수 있는데 옛날처럼 사람들이 막 확 속아가지고 와 이런 뭐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야? 막 자살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리가 없는 상태고 그렇죠.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꾸민다고 해서 만들어낼 능력도 없어. 네. 네. 아무리 검찰이 끼고 뭐 영상 끼고 그렇죠. 그랬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그걸 가능하다고 믿고 받고 밀어붙인 거 보면 얘네는 이제 사태 파악 능력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에. 나는 이 사건으로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가 예. 네. 진짜로. 음. 이거는 이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진짜로. 예. 그렇죠. 뭐 이게 배액배상제 가지고 적용되는 사건은 아마 아닐 텐데. 어쨌든 그리고 이거하고 연관지어서 이제 빈곤으로 인한 가족 사망 사건 이 얘기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휴. 얼마 전에 이 사건은 보도가 많이 됐어요. 어느 지역에 한 빌라에서 일가족이 사망한 채로 이제 발견이 되는데 5명 아빠랑 미취학 아동이 3명이고 아지가 이제 초등학생이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 4명의 아이와 1명의 아버지, 그러니까 5명이 숨진 채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저는 이 사건도 참 이런 유사한 사건도 되게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제가 참 속이 터지더라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일단 초등학생 딸의 담임 선생이 2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했었대요. 아이가 안 온다, 아이가 그렇죠. 방치되는 것 같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를 해서 경찰과 선생이 집을 방문하기도 했었어. 그리고 이 지자체 쪽에서도 알았대요. 여기를 복지 사각지대니까 어떻게든 도와줘야 된다는 것도 다 알았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끝까지 거부를 한 거야. 신청을 해야만 도와줄 수 있는데 이 아버지는 끝까지 그걸 거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보도를 정리하면 결국 그거예요. 본인이 끝까지 거부를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당사자가 진짜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근데 하지만 자,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 한 명만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자기의 친 아이들을 살해한 거잖아요. 그렇죠. 살해하고 본인은 이제 죽은 거예요. 네. 자,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는 최근에 뭐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는 그건 어느 정도 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돈이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분명히 자기 아이를 살해한 사건인 거죠. 본인도 죽기는 했지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복지제도의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아이를 강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경찰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어쩔 수 없었다고 계속 이제 보도에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권한도 없고 그게 안 되니까 억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 하지만 그래서 결론은 그 아이들을 죽인 거잖아요. 네 명의 아이를 다 죽이고 그쵸.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이렇게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의 복지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빨리 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 아이를 강제 분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로. 그게 아니면 살릴 수 없잖아요. 이건 위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경찰이 주거지까지 방문을 했어요. 네. 근데 아동학대 정황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그렇게 왜냐하면 아버지가 애를 써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었던 건 맞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상황이면 애매할 것 같긴 해요, 진짜. 경찰 아니, 입장에서. 그러니까 염려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권유도 하고 다 할 거 다 하고 다 이제 안 됐다고 하니까 나온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죽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개선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죠. 이게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건 저는 알겠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 영화나 보면 그쪽에서는 왜 아동 보호 쪽이 더 세니까 네, 애를 굉장히- 뺏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모들이 막 저항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게 괜히 그런 제도가 생긴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일정 정도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봅시다. 노조를 어떻게 해야 오늘의 최고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재명 그 당시 도지사를 조폭에 연루돼 있다. 그리고 그 조폭하고 연관된 그 저기 변호인단 이름에도 올랐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해서 문제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관련됐던 조폭이 이제 최근에 장영하 변호사가 예. 그 조폭 연루서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죠. 예. 유죄로. 그러니까 이제 그 근거 그 조폭 연루서 자체가 이제 근거가 없는 셈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언급을 하면서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이 확산된 출발점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거든요. 2018년도. 그래서 저는 SBS 노조가 발표한 성명 가운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장영하 변호사가 이 조폭 연루설 제기한 거는 2021년이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18년이다. 뭔 상관이냐? 와 진짜 그 대목을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 양반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하나? 예.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된 건데 그거를 그냥 정말로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그렇게 딱 잘라가지고 반문을 하는 걸 보고 야 이거는 진짜 지금 SBS 노조가 뭔가 한참 방향을 잃었다. 그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조 성명을 저는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일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명의로 사과문이 나왔잖아요. 네. 그 사과문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제 기준에서는 기준이 좀 미흡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사과문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노조가 반박 입장문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ABC라는 게 있잖아요. 논평이나 입장문, 성명서라고 하는 게 처음에 SBS 노조 입장에서 서두를 딱 장식해야 되는 거는 왜 사측은 이렇게 뭐 노조와 협의도 없이 혹은 제작진과 협의도 없이 우선적으로 빠르게 내부 논의 충분한 내부 과정 없이 이런 사과문을 발표했는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노조가 입장문을 그렇게 반박 입장문을 낸다면 경영진이나 사측을 비판하는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언론 길들이기라고 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또 약간 이례적으로 자신의 X에 이 정도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죠. 얘기를 했더니 못 이기는 척 경영진이 이제 사과를 개 사과 비슷하게 했고, 예, 그랬더니 또 발끈한 거죠. 그 SBS 언론노조 지부에서 이게 왜 지금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네. 하냐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언론노조는 좀 이번에는 좀 확실히 잘못했다고 느끼는데요. 뭐 그래 뭐 자기 자존심 부리는 집단인 건 알겠어. 그리고 겉에 표방하는 게 권력에 의한 뭐 예를 들면 언론 탄압 뭐 이런 식의 관습적인 방식으로 깃발드는 거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맞습니다. 자기 내부 조직원 보호하기 위해서 의리 부린다고 그러는 것도 알겠어요. 네. 하지만 이거는 국민적인 어떤 그 분위기나 인식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라서 적어도 노조가 대외적인 뭔가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흐르는 분위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본에 대해서는 뭐 문제의식을 못 갖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 자체가 결여돼 있다라는 걸 보면서 야 여기도 이제는 더 이상 뭔가 의미 있는 사회운동체가 되기 어렵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가지고 무슨 요즘 X나 뭐 이런 데서 저 가지고 사과하라고 그러면서 뭔가 이게 뚝 따가지고 막 최강욱도 이재명 비판했고 최욱도 이재명 비판했고 나도 이재명 비판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론 저 걱정해서 이제 아마 사과라도 하시죠 뭐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뭘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편을 다뤘거든요. 그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판하는 그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보고 나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미친 거거나 아니면 악의적인 거예요. 예. 저는 그게 2018년인가 19년 시점인데 그 시점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조폭 연루 보도를 했을 때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만큼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비판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지금 예를 들면 이쪽에 넘어와 가지고 막 활동하시는 분들 완전 이재명 대통령 막 옹호자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그때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도지사 가지고 무슨 얘기했는지 갖고 한번 보세요. 다들 다 같이 까고 있었지. 조폭 연루설 얘기하면서. 그때 내용을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적어도 이런 보도는 잘못된 거다라고 대놓고 지상파 방송사에서 얘기한 게 저널리즘 토크쇼가 거의 유일해. 예. 그때는 이재명 도지사가 별로 인기도 없을 때예요. 그 민주당 그 어떤 후보군들 중에서도요. 그때는 막 목소리 높여가지고 이재명 나쁜 놈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확 돌아가지고 그때 옹호했던 사람을 옹호하나 아니면 제대로 된 비판을 했던 사람을 가지고 사과하라고? 완전 웃긴 진짜 정말 짜장도 이런 짜장이 없어. 기껏해야 뭐냐면 제가 얘기한 게 그건 그 당시 도지사가 경영진에다 얘기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나는 그 방식이 옳지 않다. 뭐 잘못하면 언론 탄압이나 권력의 개입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 그 방식은 안 했으면 게 좋다. 이 얘기가 왜 내가 사과할 얘기야? 네. 근데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이렇게 자꾸 프레임화 시켜가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그 알이잖아요. 그 알이죠. 네. 왜 지금 저리 또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지 왜 모르겠네. 그걸 자꾸 메인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지는 조금 그 부분은 아니 그래서 저는 여기 집중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자면 네. 사과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과하지 마세요. SBS나 뭐 네, SBS든 네. 언론노조든 그렇죠. 사과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사과를 해? 누가 억지로 그렇지 말고 왜 사과를 안 할 건지를 설명하세요. 본인들이 만든 게 정당하니까 지금 사과할 수 없다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거 얘기를 하라고. 이게 저널리즘 쪽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게 어떤 근거가 있었고 그래서 왜 이게 비록 일부 틀렸다고 해도 의미가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세요. 누가 그렇죠. 뭐 좀 사과를 하라고 했어? 근데 설명을 안 하잖아. 그리고 그 흔한 한마디도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걸 안다는 얘기예요. 네. 무리를 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사과를 해야지. 뭘 그렇게 멀게 가. 그리고 SBS 노조 그 성명서에서 진짜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 연루설 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웃기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딴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얼마나 지금까지
이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활동을 뭐 했고 의미 있는 보도를 많이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나는 그 한마디에 나 혼자 질문을 하고 있었다니까. 예. 그쪽에 보도를 했고 뭔데 그게. 아니 그래서 뭐 애를 뭐 썼고 그래서 그건 또 어디 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역으로 질문이 가능하죠. 그럼 SBS 노조한테. 그러면 당신들이 보기에는 그 조폭 연루소 편,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편. 그게 정말로 당신들이 생각해 문제가 1도 없냐? 그러니까 정정당당한 설명을 해야지. 그럼 그 말이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겁한 거죠. 그렇지. 아니 네. 비겁한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럼 사과를 해야죠. 지들이 봐도 이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2018년 7월에 이걸 방송하고 그 알이 그 뒤로 계속 이걸 더 이어받았을 거예요. 뭐가 있었으면. 왜 그 후속작이 안 나와요? 그때 전원주 토크쇼 제이 때도 그 PD가 이제 입장문을 보내왔어요. 원래 출연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PD가 나름대로 이제 성심성의껏 보냈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 내용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약간 이해가 저는 안 갔거든. 충분한 얘기가 없었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좀 더 취재를 해서 더 내용이 있는데 네. 더 취재를 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반론 보도를 하겠다. 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것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네. SBS 측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네. 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기다려봐야 될 알 일이고 그 아수라니 뭐니 영화 기법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유, 그럼- 함사 보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그럼요. 된다. 이 얘기가 비판의 핵심 네. 내용이었다고. 네. 애초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재현 화면의 그렇죠. 선정적인 활용이었죠. 그렇죠. 정확히 그 문제를 네. 지적했고. 근데 그 재현보다 더 나쁜 건 영화의 그 일부를 따오는 거고. 네. 신세계 아수라를 네. 연결해서 그렇게 되면 현실에서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오해를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몰입도가 강한 콘텐츠를 끌어와가지고 네. 해버렸으니까. 근데 거기서 충분한 근거도 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후에도 제보를 계속 받았고 성남시 다 훑고 다녔고 후속 보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하나도 못 냈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맞아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회사가 바로 끌고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든가. 네. 그 노조가 이렇게 개길 거면 뭘 가져와야죠. 뭘 내놓고 우린 억울하다고 그럼 하세요. 뭐가 있으면. 없잖아요. 그럼 사과를 하는 게 깔끔하죠. 여기서 언론 탄압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SBS 그것이 알고 있다 조폭 연루소 편이 끝나고 그 뒤에 SBS가 맨날 하잖아요. 제보 받는다고. 그거 내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계속 제보를 받으려고 했었고 후속 취재도 어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내 말이 네.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 꿀이 내린 거야. 있었으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김용 그거를 1, 2년 봤어요. 그러니까 김용판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제기했을 때도 확 불거졌었고 장영아가 의혹 제기했을 때도 확 불거졌었고 대선 때 이게 계속 불거졌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간단하게 생각만 해도 3번 정도 크게 이슈가 불거졌었는데 그럼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렇게 후속 제보 받고 이랬으면은 후속을 그때라도 내놓았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못 내놨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애초에.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지금 다 진 거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사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제 기준에 봤을 때 미흡하지만 그 사과문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뭐 그 정도 선에서 이게 접점이 찾아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SBS 노조가 이거는 저는 정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하는 실명을 플레이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때문에 제가 토론회 때 SBS 그때 당시에 나온 분이랑 예. 진짜 머리끄댕이를 내가 다 뽑아버릴 뻔했고 방송 전에 지금까지도 안 좋아요 관계가. 네. 방송 전에 저한테 실명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욕부터 나오는 그 분이 있어요. 솔직히 저리 통해서 그때 그 알 비판했을 때 SBS 쪽에서 저 되게 싫어했었어요. 네. 대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 들어왔었고. 제가 그래서 그분이 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 알 얼마나 지금 주말하고 오늘까지 이슈가 많이 불거졌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기다도 뭐 훈수를 뒀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소셜 미디어를 쓱 한번 들어가 봤죠. 오늘 시사기장대 하기 전에 네. 조용하더군요. 아 그쵸? 조용합니다. 조용한 거죠. 조용하죠. 아니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그 알이 이딴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왜 저리통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누가 뭐 시작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알 수 없고. 그 그냥 소셜 갑자기? 미디어에 저도 그게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알의 어떤 사과라든가 2018년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의 어떤 문제점 이게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 소환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게 뭔가 제 상식으로는 소환이 보면 돼서. 와 이렇게 했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알이 사실 요 사건도 이렇게 다뤘었어.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확장이 되면 그렇죠. 차라리 이해가 가거든요. 예. 이게 흐름 전개 흐름이 보통 그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니까 의도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무식과 그 악의가 알을 결합돼 있다고 비판했던 얘기하는 게 저널리즘 비평 프로그램을 가져온다는 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그 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랑 같은 태도를 가졌던 프로그램이잖아요, 저리톡이. 네. 그러니까 근데 최강욱, 최욱, 정주재를 묻고 싶은 거야. 근데 마침 묶여 있었거든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있었으니까. 그 약간 양념처럼 그래도 이재명 지사 측에서 좀 잘못한 부분 또는 뭐 그러니까 이거는 저 약간은 좀 오해가 좀 있었거나 좀 잘못 처리한 부분 이런 것들은 원래 다 집어넣잖아요. 어느 정도는. 네.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잘못했지만 이런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게 흔한 문법이란 말이야. 그거를 묶어가지고 얘기하기 좋으니까 퍼뜨리는 거야. 근데 제가 경고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엄연한 허위 사실이라고. 그 내용을 봤으면 절대로 그렇게 요약을 못해. 저는 이번에 이 판결 났을 때요. 네. 옛날 생각나고 그러면서 야 그때 정말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SBS가 훨씬 더 기세등등한 언론이었고요. 지금보다 훨씬 셌고.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아니죠. 네. 아니 저리톡 자체가 하루하루가 불안했어요. 맨날 저리톡은 여러 어디서 언론사나 사람들이 공격사 죽이려고 거리톡을 난리가 죽이지 났을 못해서 때였지. 얼마나 못 살게 그러는데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 정준희 교수님이랑 막 친하지는 않았어요. 서로 다 알아도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하고 뭐 이러진 않아요. 전화번호가 있지. 근데 뭐 네. 토론회 세미나 이것 때문에 연락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저리톡에 출연했을 때 그렇게 어색하신 거였어요? 닥쳐. 어느 날 저리톡을 보는데 그게 보이는 거지. 얼마나 사람들이 못 살게 굴겠어. KBS 내부에서 그다음에 그 지상파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재수 없는 것들이 모여서 잘난 척하면서 언론 깐다고 그 못 살게 구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 귀에도 너무 많이 들리니까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다니까 너무 고생이 많다고 괜찮냐고 진짜 네. 내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저리톡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힘든 프로그램이었는데 누가 거기다가 입을 대. 이번에 나는 그 이 판결 나오고선 야 저리톡 재평가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네. 야 그 아무도 모를 때 그래도 그러니까. 혼자서 나서서 그 알을 비판했구나. 그렇게 했다. 대부분 다 이재명 그 당시 지사 미워하고 악마하고 이럴 때 거기에 그또 이렇게 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때였으면 또 묶어가지고 뭐라고 엄청 욕했을 거라고. 그럼요. 근데 그거를 감내하면서까지도 문제를 지적했었구나.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네. 아니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니까. 네. 그러면서 왜 다시 재평가 그래서 막 갑자기 다시 보기 늘어나고 막 예. 이런 거. 네. 어떻게 그런 게 얼마나 나는 힘든 건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은 인간들이 무슨 사과를 누가 누구한테 무슨 사과를 하라. 너 또 간만에 또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얼마나 내 외부적으로 이중고를 겪는지를 이게 거기 참여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진짜 이런 표현하기 싫어하는데 광복되고 나서 독립운동한다는 말이 진짜 딱 맞다니까 이럴 때. 1945년 8월 일제 16일부터. 경찰한테 목에 칼도 한 번도 안 맞아본 인간들이 너 그때 일제 경찰한테 한번 끌려가면서 미안하다 그랬다며? 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우리 법무팀을 둡시다. 왜? 나 안 되겠어. 법무팀을 두자고. 그래서 다 해서 민사로 다 걸어서 손해배상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운영하면 되죠. 뭘 운영해요? 법무팀을. 그 돈으로. 법무팀을 운영하려면 돈이 드니까. 아 들죠. 그래.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약간은 좀 그 약간 언성을 높여서 한 이유가 사람 이름도 잘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한 이유도 뭐냐면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요. 야 이게 지능이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건가? 나는 심지어 몰랐네. 사람이 아기가 급한 생기면 부분인데. 지능을 낮추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지능이 비슷하고 하지만 뭔가 약간 잘못 판단했겠지라고 하면 제가 약하거든요. 그 사람도 선의가 아니, 있겠지. 그렇지. 그럼 힘들죠. 그리고 뭔가 잘못 생각했을 뿐이지 뭐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싶어해. 이해하려고 한다고 제가. 네. 그런데 아기가 너무나 명확한데 지능까지 그래서 떨어뜨렸다. 저기서 빤스를 벗은 거야. 네. 죽여야지. 이러면 나는 절대로 안 봐줍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나한테 뭐라고 하든. 이거는 더 이상 상대할 인간들이 아니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꼭 얘를
빤스를 드셨다. 아니 이렇게 도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그 말만 들은 거야? 그러는 거야. 아니 손가락이 이쪽을 향하면서 저기서 빤스를 벗었다고 머리. 그러니까. 그 수준이라는 거지. 그렇죠. 진짜 예. 부끄러운 줄도 그러냐고. 자 그리고 2차 종합특검 얘기. 안 할래. 안 할 거야. 너무 화를 내도 와 정말 요즘에 저는 혈압이 있어도 저혈압일 텐데 요즘 혈압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 얼굴이 막 터질 것 같고 막 아이, 이런.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주변에. 요즘. 너무 힘드네요. 이거 뭐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면 제가 이거 특검 얘기를 왜 가져냐면 지금 2차 종합특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아시죠? 네. 얘기를 하려고 가져. 2차 종합특검이 그래도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애쓰고 있는 작은 게 상태에서 하고 있는 아까도 건데. 말씀드렸지만 원희룡 출국금지하고 나는 정말 되게 애쓰고 반갑더라고.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원희룡을 출국금지했다니까 뭔가 반가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노컷뉴스의 이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이 종합특검이 핵심적으로 지금 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계엄을 모의한 시점이 언제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직위원회가 그랬잖아요. 이거 준비 허술했어. 네. 급하게 한 거야. 그렇죠. 요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종합특검에서는 그래서 그 모의 시점이 굉장히 일찍 했다. 이 시점을 잘만 밝혀내면 이게 얼마나 계획적인 계엄이었냐를 밝혀낼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일단 또 재판이 시작될 윤석열에 대한 일반 이적죄 입증하고 연동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그거 말고도 다양하게 종합특검이 이제 애를 쓰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참 종합특검이 하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를 되게 자주 잊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보도도 너무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뭐 원희룡 출국금지 이런 식으로 잠깐 나왔다가 예. 윤한용 뭐 압수수색 윤한홍, 이렇게 잠깐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점선이 돼서 뭐가 연결도 잘 안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종의 기억 환기 차원에서 2차 종합특검이 그나마 진행되고 오늘 있다. 좀 많이 보도가 됐던 게 대검중앙지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네. 요거 압수수색했다라고 그렇죠. 종합특검 쪽에서. 봐주기 수사 그것도 중요하죠. 예. 예. 그래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그렇죠. 그다음에 원희룡, 네. 제일 미운 두 중요한 사람들. 사람을 출국금지해서 그렇죠. 이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음. 합니다. 그래도 나름 기쁜 소식이죠. 좀 힘내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관심이 있어야 이게 또 진행이 힘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좀 그래서 이 보도에서 음. 좀 그나마 좀 그냥 압수수색 뭐 이런 걸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보도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김건희 무혐의 처분 그 수사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수사 보고서가 결론이 났고 완성이 됐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차례 수정을 했대요. 요거를 이제 2차 종합특검이 확인을 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보고서가 일종의 나름 공문서인데 이 공문서가 완성이 됐고 그걸 임의로 만약에 수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두 번도 아니고 예. 허위 공문서 작성에도 이게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잘 찌르고 들어가고 있어서 예. 그 이게 저기 어디야 국민의힘 쪽에서는 맨날 또 이거 뭐 지방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다. 아니 뭐 지금 뭐 맨날 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반대하고 막 예. 필리버스터하고. 네. 근데 보도도 잘 안 되잖아.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국민의힘. 없어요. 예. 네. 그리고 니네 선거에 신경 쓰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또 잘. 그런 생각하지 마. 딴 거나 잘하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근데 선거에 신경 쓰는 건 맞죠, 국힘이. 그래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딴건 것 같아, 딴 거. 신경을 쓰고 있는데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다. 네. 네. 이기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네. 뭔가 그런 느낌이죠.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빚값 기론. 이게 저는 현재 국민의힘을 설명하는 되게 중요한 네. 욕망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